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금융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 시스템에서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실물 부분에 파급이 되는 게 문제인데, 그게 어떤 경로로 파급이 되는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크라이시스, 즉 미국발 금융위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의 경과와 원인, 그리고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로 전체 구조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뱅킹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우리는 일반은행이 예대 마진을 이제 수익의 원천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금이라는 것은 예금자들이 말 그대로 이제 은행이 예치하는 금액이죠. 그리고 대출은 은행이 이제 그렇게 모은 펀드를 일반 기업에게 이제 말 그대로 대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반은행의 이 리스크는 낮아요. 굉장히 많은 규제를 받고 있고, 따라서 이제 심하게 너무 위험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크는 낮지만 그에 상응하는 이 수익률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좀 다른 방식의 은행이 있어요. 이걸 섀도우 뱅크라고 부르는데, 그림자 금융이라고도 하고 뭐 그림자 은행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 은행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금자를 가지고 예금자들의 예금을 받는 게 아니라 단기 자금 시장에 가서 자금을 차입해 온 다음에 그걸로 더 긴 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의 행태는 훨씬 더 리스크가 높습니다. 리스크가 높은 대신에 그 수익률도 높아요. 그리고 조금 더 일반 은행에 비해서 단기 투자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투자 신탁, 펀드사, 투자은행 같은 곳이 이제 이런 섀도우 뱅크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언제나 이 리스크에 대해서 이자율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즉, 리스크가 높으면 수익률도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미시경제 이론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리스크에 대한 대가가 이자율에 부과됩니다. 이것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수익률과 이 리퀴디티, 즉 그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단 레이트 오브 리턴이 높으면, 수익률이 높으면 유동성은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유동성이 높으면 레이트 오브 리턴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유동성이 높다는 거는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가 높다는 거잖아요. 근데 현금은 굉장히 안전한 자산이거든요. 안전한 자산으로 바꾸기 쉽다는 것은 말 그대로 리스크가 적다는 뜻이기도 하죠. 뭔가 이상할 때 바로 현금으로 전환해버리면 되니까. 리스크가 높은 자산들은 현금으로 전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도 쉽사리 현금으로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융기관은 저축자들 하나하나와 이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다수자와 계약을 체결하죠. 이걸 통해서, 이걸 풀링이라고 하는데, 공유화라고 하는데, 이 풀링을 통해서 은행들은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어요. 사실 금융사의 리스크 중에 하나는 이제 인출 요구인데, 감당할 수 없는 인출 요구를 받으면 부도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뱅크런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죠. 그런데 압도적인 다수랑 그런 계약을 체결하면 그런 이제 인출 요구라는 리스크, 그러니까 과도한 인출 요구라는 리스크로부터 회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다수랑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인출 요구액의 오히려 변동폭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건 이제 사고 실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내가 그냥 큰 손 한 명과의 펀드만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은행은 좌지우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뭐 1000만 명과 거래를 하고 있어. 1000만 명이 동시에 마음을 먹지 않는 한 통계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죠. 갑자기 대량의 인출을 요구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대량으로 인출 요구를 한다면 오로지 한 가지 이유뿐이에요. 다수자들이 뭔가 단체로 뭔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정도의 인식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뱅크런이었죠, 사실은. 다수자들이 인출 요구를 동시에 해버림으로써 금융기관이 취약해지는 상황을 뱅크런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예금은 부채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예금자한테 뭐 1000만 원을 예치 받아서 그걸로 대출을 준다고 했을 때 은행은 한편에서는 부채를 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자산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부채는 예금자들에게, 고객들에게 대해서 가지는 거고, 이들이 약정한 방식대로 인출 요구를 하게 될 때 은행은 응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응해야 됩니다. 반면 은행은 이 은행이 이제 대출을 주는, 예를 들어 기업한테 대출을 준다고 했을 때 그 기업에 대해서는 자산을 갖고 있는 거죠. 예대마진은 이 양쪽의 그 이자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에 대한 대출의 이자율이 더 높겠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일반화할 수 있거든요. 이걸 일반화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일반화할 수 있냐면 단기 자금은 이자율이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축 예금 중에 다양한 옵션들이 있죠. 제일 자유도가 높은 거는 자유저축 예금이죠. 아무 때나 넣고 아무 때나 인출할 수 있는 것. 걔네들의 이자율이 제일 낮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자금에 제약을 주면 이자율이 약간 올라가죠. 정기적금 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 1000만 원을 예치한다 라고 하면, 그리고 1년 동안 찾지 않는다. 1년짜리 이자율이 나오게 되고, 그 기간이 더 길어져요. 예를 들어서 10년짜리 저축 상품이다라고 하면 10년 동안 안 찾는 대신 더 높은 이자율을 보장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단기 자금일수록 이자율이 낮습니다. 은행들이 하는 건 뭐냐면 이 풀링을 통해서 다수자의 자금을 받아서, 각각의 계약들은 단기 계약이겠죠. 단기 계약인데 기업에 대해서는 장기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대마진이 근원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은 이런 이제 대량 거래, 그러니까 다수의 소비자들과 거래를 함으로써 리스크를 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출의 불확실성이 저하되고 리스크가 감소되니까 투자가 안정적이 되고 수익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을 감안하면 은행이 그 스케일 대비 효과가 언제나 크면 클수록 유리한 경향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금융기관들이 대형화되고 있는 것을 계속 관찰하고 계시죠. 그래서 은행들은 합병하고 있고 금융사들도 합병해서 숫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이런 대형화될수록 가지는 금융기관의 유리한 점들이 작동한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그 단기와 장기 간의 일종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 얻는 수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은행 입장에서 예금은 부채고 대출금은 자산이니까 이 예금 쪽, 부채 쪽은 단기로 해서 낮은 이자율로 이제 자금을 구해서 대신 대량의 이제 다수자들한테 거래를 해서 펀드를 크게 만든 다음에 리스크를 낮추고, 대출을 할 때는 장기로 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높은 이자율로 빌려주고 대신 만기일까지는 대출금 회수하지 못하겠죠. 섀도우 뱅크도 근원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차입하는 쪽에서는 단기로, 그리고 대출하는 쪽에서는 장기로 대출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받는 예금의 성격이 일반 은행은 예금인데 반해 섀도우 뱅크에서는 단기 신용 시장으로부터의 대부금이 된다는 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정상적으로 워킹한다고 한다면 섀도우 뱅크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는 이 차트는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섀도우뱅크와 시중은행의 그 비율이에요. 자, 옅은 회색이 섀도우뱅크고 짙은 까만색이 일반 시중은행입니다. 전통적인 시스템에 기반한 거죠. 섀도우뱅크가 결국은 80년대를 지나서 2000년대기 약간 전에 시중은행의 범위를 넘어서고,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폭증하죠. 폭증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한번 주춤하는데 크로스됐다가 다시 만나려고 하는데 이 이유는 뭐겠어요? 이 시기에 닷컴 버블이 있었기 때문이죠. 금융위기가 한번 그 주식시장이 한번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잠깐 주춤했으나 다시 급격히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2008년 크라이시스를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다시 재크로스를 하게 됩니다. 거의 섀도우뱅크는 몰락에 가까운 데미지를 입게 돼요. 반대로 시중은행은 그에 비해서 역시나 타격을 받은 게 그래프상에 나타나지만 섀도우뱅크만 하진 않죠. 섀도우뱅크는 거의 이제 닷컴 버블 시기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섀도우뱅크가 그 차지했던 그 높은 비중의 리스키한 행동이 결국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섀도우뱅크는 일단 규제 측면에서 규제를 그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반면 일반은행은 금융 안정성을 위해서 자기자본 비율이나 지급준 비율 등등등등 다양한 전통적인 규제가 있어서 이런 규제를 통해서 안정성을 높이고 대신 수익성을 희생한 거죠. 그런데 섀도우뱅크에 대해서는 규제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었어요. 경제위기가 있기 전까지는. 자, 은행에서는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들을 두고 있다는 걸 우리 알고 있죠. 예금보험, 건전성 규제. 이런 것들도 역시 다 당연히 좋은 제도긴 한데 비용이 안 드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금보험은 은행이 보험에 들어서 보험금 납부하고 있어요. 사실 그만큼은 이제 수익이 아닌 거죠.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뱅크런에 대비해서 예금보험을 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언급했던 자기자본 비율이나 지급준 비율, 위험 투자 제한 같은 이런 제도적인 규제들은 그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해서 리스크에 취약한 그런 것들을 이제 줄이는 게 건전성이죠. 건전성을 줄임으로써, 건전성을 높이는 방식의 규제를 함으로써 일반은행은 어느 정도 예방책이 있으나 섀도우뱅크는 그런 일반은행에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뱅크런과 동일한 문제가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성격, 그러니까 일반 시중 예금자들이 달려와서 인출 요구를 하진 않지만 그 단기 자금의 대부자들이 인출 요구를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동일한 구조의 문제가 있긴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섀도우뱅크에 대한 대부자들의 대부자금 회수 같은 것들은 결국은 그런 섀도우뱅크들의 몰락을 초래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런 배경 설명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크라이시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금융위기,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란 건 뭐냐?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동시에 신용경색에 직면하는 상황인데, 실제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단일 기관만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극히 드물고 대부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합니다. 그것도 금융이 주식시장이면 주식시장만 망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인근 금융시장들에도 타격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걸 도미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도미노로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러면 왜 이렇게 서로 얽혀 있을까? 왜 한쪽의 위기에 처하면 다른 금융기관들도 같이 위기에 처하게 될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금융기관들이 동시적으로 판단착오를 일으킬 경우,
하나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구조적으로 서로 의존하고 있는 구조다. 이 두 가지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먼저 동시적 판단착오 얘기를 해보자면, 만약에 투자했던 자산의 평가 가격이 지나치게 높았다라고 판명되었다 칩시다. 이걸 통상적으로 에셋 버블, 자산 거품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거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몇 가지 있죠. 먼저 2011년 한국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저축은행 사태라고 불리는 사건이 또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 2006년부터 2008년에 걸쳐서 발생했던 미국의 주택 버블, 그리고 2018년에 뭐 한국을 위시해서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암호화폐 버블, 이런 것들이 일단 그 시장에서, 자산 시장에서 그 근원 가격으로부터 심각하게 이탈했다는 것 자체가 판단착오였음이 밝혀진다는 건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근원 가치는 직접 관찰되는 가치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게 정말 가치가 올라서 오른 건지, 아니면 근원 가치에서 이탈한 건지, 진짜 근원 가치가 오른 건지 식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설령 이게 근원 가치에서 이탈한 게 확실하다 치더라도 거품이 꺼지기 전까지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걸 이제 합리적이고 투기적인 버블이라고도 부르는데, 사실 크립토 커런시도 그런 측면이 있었죠. 엄청나게 오른다.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막 오르고 있을 때 이게 오를 건덕지가 없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기본적으로 화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물 시장을 그대로 뭐 추동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생산성에 기여하면 모를까. 근데 당장의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일단 버블의 전형적인 행태를 띱니다. 오르니까, 안 꺼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더 사게 되고, 그것이 다시 자산 가격을 올리는. 근데 이건 대부분의 자산 버블에서는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예를 들면 하우징 버블 3개의 차트가 여기 있는데, 아래 파란 거는 핀란드의 주택시장 버블이고, 빨간 건 일본, 그 위에 보라색은 스웨덴입니다. 이 3개가 뭐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긴 했으나, 여기서 100은 이제 각 나라의 요 85년 시점을 100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을 그린 건데, 지금 85년에서 95년이니까 10년 시계열이죠. 10년짜리 시계열로 봤을 때 오르다가 내리는 이 패턴에서 이후에도 대강 이 정도에서 논다면, 근원 가치는 아주 초장기적인 근원 가치는 트렌드가 정해져 있겠죠. 여기서는 근데 요 짧은 구간에서는 그 트렌드에서 이탈을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 세 나라는 이 기간 동안에 버블이 발생했다가 꺼지는 경험을 한 겁니다. 실제 일본의 90년대 주택 버블은 좀 유명해서 파급 효과가 일본 내에서 상당했죠. 장기 불황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남일이 아닌 것은 한국의 주택시장도 버블일 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 주택시장이 버블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좀 치열한 편입니다. 당장 스탈라이즈드 팩트로는 리얼 GDP에 비해서 훨씬 많이 올랐어요. 땅값이. 그러니까 만약에 실질 GDP가 우리나라가 뭐 30년 동안에 뭐 100만큼 증가했다 라고 한다면 주택 가격은 200, 300 더 많은 비율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보면 GDP가 그 나라의 경제의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한다면, 토지 자체가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GDP와 비례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애매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그건 케이스별로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금융 위기가 발생할 조짐이 생기면 이 패닉이 확산이 되는데, 확산 경로가 몇 가지가 있는데 다 안 좋은 확산 경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패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확산이 됩니다. 먼저 한쪽 채널은 뭐냐면, 일부 금융기관이 실제로 도산하거나 도산에 준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금자나 대부자들은 불안에 떨게 되겠죠. 특히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예금이나 대출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게 뱅크런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일부 금융기관 도산이 우려를 확대함으로써 뱅크런을 더 촉발시키고 그것이 다시 추가적인 도산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악순환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망했어? 야, 여기까지 망했대. 이런 식으로 여기는 안 망할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망했네. 이런 식으로 계속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엔 멀쩡했던 금융기관까지 이제 뱅크런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 충족적 기대라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실제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다수가 그걸 진지하게 믿게 되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두 번째 채널은 이거는 이제 금융기관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는 행태와 연관이 있습니다. 일단 신용 경색이 발생하니까 금융기관들은 화폐가 고갈이 돼요. 이런 화폐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인출 요구가 발생했다. 그럼 지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출 나간 것들은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바로 회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자산들을 매각하거나 매각을 함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합니다. 예를 들면 이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빌딩을 판다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형태로 갖고 있는 자산이 있다면 그걸 현금으로 바꾸는 거죠. 그런 식으로 유동성 확보해서 이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인출 요구에 응하게 되는데, 당연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만 있다고 칩시다. 이제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대형 부동산 몇 개를 팔아서 빌딩을 팔려고 복덕방에 가봤더니 옆 동네 은행도 그러고 있는 거야. 당연히 매물이 늘어나죠. 이런 식의 갑자기 수요가 늘어날 리는 없으니까 이런 뭔가 위기가 있는 시기에 누가 사고 싶겠어요. 게다가 이거는 매물이 많아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빌딩 하나 살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장 사기 좀 억울하죠. 왠지 더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기다리게 됩니다. 오히려 더 안 팔려요. 그러면 더 떨어지죠. 급하니까 이제 급처로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가격이 극단적으로 정말 빠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너무 급하거든. 부도나는 것보단 낫거든. 헐값에 팔아서라도 갚는 게. 장기적으로 물론 안 좋지만 결국 이거는 해당 자산 보유 금융기관의 자산 평가액을 낮추는 거니까 얘네들이 갖고 있는 집값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이러면 이제 다른 금융기관 중에 빌딩을 안 판 금융기관이 있다 할지라도 얘네들마저 덩달아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야, 네 자기 자본 비율 얼마야? 근데 건물 세 채 얼마고 하는데 그 건물 값이 싸진 거죠. 그럼 자산 구조가 덩달아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채널들은 전부 다 상황을 안 좋게 만드는 쪽으로 귀신같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무구조가 악화되니까 그러면 멀쩡했던 기관들도 재무구조가 악화돼요. 그러면 얘네들도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자산을 확보하려고 하겠죠.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서 더 신용은 경색되고 자산시장은 더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투매로 이어지게 돼서 원가 이하의 대량 매물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은 금융위기에서 관찰이 됩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 자산 버블에 규제받지 않은 섀도우 뱅킹, 그리고 그 섀도우 뱅킹이 굉장히 번성했죠. 번성한 상황, 여기에 이제 위기가 발생하려고 하자 나타난 엄청난 양의 디레버리징. 여기서 디레버리징이 아까 말한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자산을 내놓는 행위입니다. 디레버리징이 이제 광범위하게 일어나게 되면 이 세 가지가 다 겹쳐서 전부 다 나쁜 방향으로 문제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갈 때까지 가게 되면 파이낸셜 패닉이 되는 거죠. 금융 패닉이 오는 겁니다. 금융 공황. 이 상황이 오게 되면 일단은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게 갑자기 발생하고요. 그리고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8년
크라이시스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리만 브라더스라고 불리우던 초대형 금융기관의 도산이었는데, 정말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데 저 뜬금없이 나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리만 브라더스 도산했다. 이렇게 뭐? 왜? 이유도 몰라.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인지가 됐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미국 전역의 다수 기관들이 도산하기 시작합니다. 신용경색은 금융 자산 가격을 저하시키는데, 이게 어떤 메커니즘을 저하시키는지는 좀 전에 설명드렸죠. 모든 금융기관들이 디레버리징을 함으로써 그 금융자산의 가격이, 매물시장에 매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금융시장은 붕괴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금융시장만의 문제가 되고 실물에 영향이 없다면 괜찮겠으나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발생해서 이것이 실물 경기의 후퇴, 리세션을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을 보면, 일단 관찰해 봤을 때, 그 케이스 스터디를 해봤을 때 패닉이 갑자기 옵니다. 보통은 갑자기 와요. IMF라고 불리는 그 금융위기도, 97년 한국 금융위기도 이틀 전까지만 해도 괜찮을 줄 알았어요. 대부분의 주요 멤버들까지도. 하지만 오늘 갑자기 구제금융을 신청하였습니다라고 재무경제장관이 발표를 해버리죠. 갑자기 발생하고, 그리고 갑자기 경기가 급격히 후퇴합니다.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건 또 안타깝게도 느려요. 회복되는 데는 한 5년 정도, 평균 5년 정도가 걸리고, 국가마다 이제 이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와 패닉 간의 그 패턴들을 비교해 보면, 자, 여기서 이건 뭐냐면, T가 바로 리세션 그러니까 패닉이 발생한 시기예요. T 빼기 2니까 발생하기 2기 전이죠. T 플러스 1, T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해서 스웨덴의 91년 위기, 미국의 2008년 크라이시스, 1893년 패닉 같은 것들을 비교해 보면 요 D-Day 이후에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올라간 수치가 뭔가 봤더니 실업률이에요. 올라가면 나쁜 거죠. 배드뉴스죠. 급격히 올라갔다 천천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급격히 경기가 안 좋아진 다음에 서서히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 패턴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08년 위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돼요. 이 차트는 또 다른 차트인데, 여기서의 왼쪽은 델타 U, 즉 실업률의 변화입니다. 즉 퍼센티지 포인트로 표현한 거죠. 예를 들면 이 나라 뭐야 이거? 미국의 29년 대공황이죠. 대공황 시기에는 평상시보다 실업률이 22%포인트 정도 올라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셨으면 이거 보고 기가 막히구만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대체로 이렇게 큰 거는 유례없는 큰 저거고, 그 밖에 이제 결국 이게 클수록 그 경제의 데미지가 컸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지금 데미지가 약한 것부터 큰 것 순으로 나열한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떨어진 다음에 회복되는 데 걸린 기간입니다. 원상복구되는 데 걸린 기간인데, 보면 대동소이하지 않죠. 그러니까 되게 금방 회복한 경우도 있고, 97년 태국이나 97년 한국 같은 경우, 사실은 97년에 동아시아 위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한국만 있었던 거 아니고 동아시아 국가 다수가 비슷한 상황에 처했는데, 아무튼 일본은 장기 불황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걸 보면 아시겠죠. 92년에 있었다. 아까 그 부동산 시장 붕괴랑 연관이 있습니다. 92년 초에 발생해서 거의 12년 이상 간. 근데 다행히도 지금은 좀 회복기에 들어가 있고요. 아무튼 대체로 케이스 스터디를 해봤을 때 5년 정도 걸리더라, 회복하는 데는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패닉이 발생하면 실물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제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시면 갑자기 붕괴하고 천천히 회복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기할 내용은 뭐냐면 레버리지. 아까 디레버리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의 메커니즘을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죠. 일단 우리는 지금까지는 사실은 은행 자신의 자본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언급을 안 했죠. 사실은 경제가 노멀 스테이트일 때는, 그러니까 아무 별일 없이 잘 굴러가고 있을 때는 자기 자본금이 제로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왜냐하면 자신이 받을 것들을 문제없이 받으면 그 은행의 계약은 돌아가거든요. 계약을 이행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일부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그런 리스크가 얼마나 취약하냐가 문제인 거죠. 실제로 은행은 자신의 자본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본을 갖고 있어서 예금과 함께 자기 자본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남의 돈을 운영하는 것과 자신의 자본을 운영하는 그 비율을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BIS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불리는 그 비율을 따르는데 이 BIS는 국제결제은행입니다. 그래서 그 국제결제은행의 권고 수치예요. BIS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 부분은 위기 시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위기가 아닌 시기에는 특별히 문제시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자본 비율은 자 여기 보면 이 은행의 대차대조표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자산이 100이 있고 그 다음에 부채가 80, 자기 자본이 20이 있다는 거예요. 즉 여기 자산은 뭐예요? 내가 다른 기업한테 빌려줬다는 거죠. 그게 100만큼 있다면 이 100 중에 80은 내가 이제 예치받은 금액으로 하는 거고 20은 그 은행의 자기 자본으로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은 여기서 에셋을 분모해 놓고 자신의 캐피탈을 분자해 두는 거예요. 즉 여기서 20%인 거죠. 자기 자본 비율. 이런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이 20%입니다. 그다음에 레버리지 레이쇼라는 거는 이 자기 자본 비율의 역수예요. 그래서 내가 분모에 자기 자본이 들어가고 분자에 자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즉 내 자본 1달러당 얼마를 굴리고 있는 거냐? 레버리지는 지렛대란 뜻이잖아요. 내가 여기서 캐피탈은 20이고 에셋은 100이니까 내 자본 20으로 100을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본금은 2억인데 10억을 굴리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이게 레버리지입니다. 나는 2억을 가지고 이 금융회사를 만들었어. 그런데 10억을 굴리고 있어. 지렛대 원리 같은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케이스별로 레버리지가 높을 때 낮을 때를 가지고 이제 수익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일단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 그 100을 빌려주면 이자율 7%로 돌아온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이제 그 예금자한테 줘야 되는 이자가 4%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여기 케이스 1, 2, 3는 각각 자기 자본 비율이 50%, 20%, 10%입니다. 레버리지는 그거 역수니까 2, 5, 10이 되겠죠? 아래쪽으로 갈수록 더 적은 자본으로 많은 돈을 굴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윤을 계산해봐요. 자, 일단은 100을, 라이어빌리티 100이 나가니까 100에서 0.07이니까 7만큼의 수익을 얻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되돌려줘야 되는 금액이 다르죠. 왜냐하면 내가 빌려준 것에 대해서 그 대출 마진을 빼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50 곱하기 0.04. 그러니까 지금 예금 마진은 예금 이자율이 4%니까 50에 대해서는 4%의 예금 지급해야 되니까 어머머.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윤을 계산한 다음에 이윤율이라는 것은 자신이 들인 자본 대비 이윤의 양이니까 분모에는 자기가 들인 자본의 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율 50%면 내가 들인 자본 50이라는 거죠. 50이 분모에 들어가고 여기 있는 이 계산식이 5니까 계산해보면 5 나오거든요. 50번 오니까 10%예요. 이윤율은. 그쵸? 수익률은. 그 다음에 레버리지가 5일 때는 19%가 나와요. 레버리지가 10일 때는 34%가 나오고. 그러면 극단적인 케이스를 생각해봐요. 내가 한 푼도 안 들이고 어떻게 해서 자금을 끌어들여서 그걸로 비율을 한 다음에 내가 예대 마진 얻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의 레버리지는 무한대죠. 수익률도 무한대죠. 빵원으로부터 나는 돈을 벌었으니까. 수익률은 무한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자기 자본 비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수익률은 한없이 올라갑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런 금융기관들은 자신의 이윤율을 높이고 싶어 하겠죠.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대출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어요. 여기에는. 레버리지가 높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한번 봅시다. 일단 파산은 어떨 때 발생하냐면 자기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인출 요구에 대응할 수가 없으니까. 자, 케이스 1의 경우에는, 자, 지금 아까 했던 케이스 1, 2, 3의 대차 대조표를 지금 오른쪽에 나타내고 있죠. 에셋 가치가 50까지 떨어져도 파산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는데, 케이스 3는 100에서 90만 돼도 파산합니다. 90이야. 89가 돼도 파산한다는 거예요. 즉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파산에 취약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빵원을 가지고 돈 한 푼 없는 애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예대마진에서 무한대 레버리지를 갖고 있어. 근데 내가 빌려준 애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못 갚으면 거의 파산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자산 가치가 하락한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뭐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주가나 혹은 부동산 시장 충격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은행이 가지고 있는 부채, 즉 예금자들한테 빌린 돈 80이라는 금액은 변할 수가 없죠. 그쵸? 변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계약을 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자본이 20에서 10이 됐어요. 아니지. 100에서 90이 됐어요. 자산 가치가 떨어져서. 그러면 이 10만큼은 요 부채에서 메꿀 수는 없어. 그쵸? 고객님, 저희 은행이 좀 안 좋아서 그러는데 지금 10만 원만 좀 잔고에서 까주면 안 될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 자본에서 깝니다. 그 부분을. 결국은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감당하는 건 자기 자본 범위 내에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자기 자본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이 케이스를 보세요. 이 케이스일 때 자기 자본 비율을 다시 계산해 봅시다. 다시 계산해 보시면 자기 자본 비율이 이때 0.2였던 거 아까 계산했잖아요. 이제 얼마가 돼요? 0.11이 되죠. 10을 90으로 나눠야 되니까. 에셋과 캐피탈의 비율이잖아요. 즉 자기 자본 비율이 떨어졌다. 혹은 레버리지로 얘기하면 5에서 9가 됐다. 즉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은행들은 이 파산할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자기 자본 비율을 늘려야겠죠. 이게 디레버리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줄이는 방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캐피탈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자기 자본 자체를 늘리는 거지. 근데 위기 국면에서는 그런 자기 자본 비율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에셋을 감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중이든 대출이나 금융상품을 처분해서 부채를 청산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90, 80 있는 것을 각각 40씩 줄이는 거예요. 에셋과 라이어빌리티는 1대1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40씩 줄이면 50대고 40대니까 레버리지가 다시 원래 수준으로 회복하죠. 이게 디레버리징입니다. 디레버리징의 이제 메커니즘인데, 이게 수많은 은행들이 다 멀쩡한데 한 은행만 뭔가 문제가 있으면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금융위기는 단체로 옵니다. 그렇게 돼서 자산 처분이 쉽지 않아져요. 일단 자산 자체가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처분이 잘 안 됩니다. 대출금을 회수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경제가 위기잖아요. 위기인 상황에서 대출금을 회수하려고 하니 더 안 되죠. 더 위기가 오게 되고. 그래서 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 투매, 영어로는 파이어 셀이라고 불리는 이건 뭐냐면 실제 가치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고, 결국은 에셋 가격을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레버리지를 증가시켜서 추가 자산 처분을 이끌어내고 이것은 다시 투매를 더 증가시켜서 이게 반복하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패닉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멀쩡한 상태에서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던 기업이 정말 상징적인 가격에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100원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 과정은 드물긴 하지만 자기 실현적 기대에 의해서도 촉발될 수는 있어요. 워낙 단체로 잘못된 믿음을 가진다는 게 시장에서 쉽지가 않은지라 그렇긴 하지만 또 관찰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이 카툰은 진짜 유명한 카툰이에요. 그 이코노미스트에서 이걸로 티셔츠 만들어서 팔기도 했어요. 내용은 뭐 잘 보이시죠? 말꼬리를 잘못 잡아가지고 뭔가 의미와 상관없이 뭐 판다고? 그래서 와 판다 이러다가 굿바이 나는 이 시장에 나가겠어. 바이라고? 산다고? 막 산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한히 반복된 거. 여기서 다시 저쪽으로 이어져서 시작이 되는 재미난 카툰인데 실제로도 루머 같은 게 그런 뭔가 잘못된 비이성적인 판단을 이끌어낼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한국은행 보고서가 오해를 사가지고 괜히 한번 그 달러 가치가 요동을 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은행 보고서에 앞으로의 계획할 때 왜 마치 그 학국일지 쓰는 것처럼 좋은 거 막 나열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한 줄 있었던 게 문제가 됐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뭐 외화 보유 형태의 다각화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나온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한국은행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쓴 부분이 아닌데 한국은행이 드디어 달러 국채 대신에 다른 형태로 자산을 가지려나 보다 뭐 이렇게 오해를 사가지고 한번 요동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아무튼 그래서 금융시장은 되게 정보를 되게 잘 처리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패닉에 빠지게 되면 밑도 끝도 없이 계속 패닉이 재생산되는 부분들도 존재해요. 더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게 이제 잘못됐다는 걸 알아도 패닉에 빠지면 그게 실현되기 때문에 나도 자금을 빼야 돼요. 즉 패닉에 빠진 사람처럼 행동해야 돼요.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나는 아는데 이거 사람들이 보고서 잘못 읽은 건데 라고 하더라도 가야 돼요. 나도 빨리 이제 디레버리징을 해야 되고 자산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문제인 거죠. 원래 이제 인센티브 시스템이 잘 작동하려면 참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에 입각해서 행동했을 때 가장 높은 이윤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금융시장은 그런 부분에서 허점이 좀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장과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투매가 나면 그때 많이 사들여. 자금을 미리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남들이 팔 때는 사고 남들이 살 때 파는 것만 일관적으로 하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이거는 게임 이론으로 봤을 때 마이너리티 게임이라고 불립니다. 소수자 게임이라고 불리우는 건데 이 게임은 극단적으로 불안정해요. 왜냐하면 언제나 소수자에 장기적으로 속해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하면 했지 누구나.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근데 그래서 이 크라이시스가 그러니까 금융 부분의 문제가 실물 부분으로 파급되는 것의 메커니즘은 이런 방식으로 이런 채널로 가는 겁니다. 일단 신용위기가 발생하면 지불 수단의 상당 부분을 신용이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를 들면 카드사라든가 뭐 이런 데가 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불 수단으로 작동 안 하는 거죠. 카드는 안 받습니다. 지금 금융기관들이 문제가 많아서. 혹은 이제 A사의 카드는 안 받습니다. 나 B사, D사도 포함되고 D, E, F 막 이런 식으로 확산될 수도 있는 거죠. 어찌됐든 그렇고 그 다음에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디레버리징을 한다고 앞에서 봤잖아요. 이것은 자산 가격 하락을 일으키고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다시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그래서 얘네들도 좀 여기서 화살표 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요. 더 악화된 버전으로 다시 돌아와. 이쪽도 그래요. 이런 걸 악순환이라고 하죠. 이런 상황이 되면 아무리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다 들이부어도 경색된 게 해소가 안 됩니다. 이것을
통화 정책이 무력한 상태, 리퀴디티 트랩이라고 불러요. 유동성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이제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하한선에 도달하면서 그 다음엔 더 찍어도 아무 일도 없는 거죠. 밑빠진 불 드는 것처럼 이게 뭔가 AD 커브를 시프트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나타나는 거죠. AD 커브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들이다 부어도. 그래서 이런 금융 위기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정책들을 설계를 해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최종 대부자로서 기능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위 구제금융이라고 불리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단어. 국가가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구제금융함으로써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걸 막아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가 보증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금융자산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양적 완화 얘기죠. 하나씩 살펴보면 만약에 이 금융기관이 건전한데 뱅크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에 기인한, 패닉에 기인한 뱅크런으로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 기업을 살리는 게 더 유익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앙은행의 금융기관에 직접 그 금액을 대출해 버리는 거죠. 부족한 유동성을 대출해 버림으로써 문제를 완화시키고 나중에 그 금융기관이 그 문제로부터 벗어났을 때 되갚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쵸? 건전하니까. 건전할 때에만 작동하는 거예요. 이거 불건전한 데다가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눈먼 돈 퍼붓는 상태가 될 수 있죠. 이런 정책은 실제 건전성에 비해 공포감이 지나치게 강하게 형성된 경우에 효과가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겁을 집어먹고 있는 것보단 건전한 금융 시스템이야 라고 할 때는 구제금융이 그런 부분들을 잠재울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차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제 2008년 크라이시스에서 그 은행에 대한 은행이 지금 빌려주고 있는 그 자금의 양입니다. 자, 2008년에서 살짝 올라갔다가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니까 확 올라가죠. 이게 뭐냐면 지금 섀도우 뱅크가 기능 정지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일반 은행들이 하는 역할이 많아지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리만 브라더스나 이런 데들이 파산하면서 가지고 있는 대부분 그 남은 그런 자산들 같은 경우에 인수를 후에 일반 은행들이 합니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무튼 그런 BOA 이런 회사들이 이제 다 사들이게 되죠. 그리고 금융기관이 만약에 아까는 이제 건전한 경우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근데 금융기관이 실제로 부실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출의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효과를 보려면 나중에 그 금융기관이 부실을 딛고 이제 건전성을 회복한 다음에 그 빌려준 자금을 갚아야 되는 건데, 진짜 부실해버리면 회복을 못할 거 아니에요. 회복이 제한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부실금융기관의 지분을 국가가 보증해버리는데, 그런 것이 한 가지 문제점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예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가져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국유화가 될 수도 있어요. 국유화된 케이스도 일부 존재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들이 부실하게 행동할 유인을 높여주죠. 최악의 경우라도 정부가 뭐 받아주겠지, 이 정도 규모인데 설마 내비두겠어? 그러면 뭐 악순환이 될 텐데, 신용경색이 커질 텐데, 그러면 어차피 정부가 해줄 테니까 우리는 이제 무책임하게 더 리스키하게 행동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부분들도 리만 브라더스가 워낙 큰 금융기관이라 파산할 때 파급 효과가 커서 정부의 구제금융을 기대했었습니다. 실제로 금융기관 파산할 때 그 리만 브라더스 같은 회사랑 몇 개 회사가 같이 파산할 때 정부가 지급 보증을 거절했어요. 떠맡지 않겠다. 니네들 그냥 파산해버려라. 이렇게
이제 개입을 부정했죠. 개입 부정을 하게 되면 이제 리먼 브라더스가 실제로 파산하게 되고 그 파급 효과가 되게 컸을 텐데도 불구하고 미국 중앙은행이 그런 액션을 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모럴 해저드. 그 다음 방식은 양적 완화입니다. 정부가 금리 인하로는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상태일 거고, 그러면 금리는 추가 인하가 불가능하고, 그러면 아무리 화폐를 들이부어도 금리가 인하되지 않으니까 AD 커브가 시프트할 수 있는 채널이 없게 되죠. 그래서 통화정책 무력화되는데, 그 자금으로 그 파이어 세일이 일어나고 있는 금융시장에 들어가서 상품들을 사버리는 거예요. 공급을 증가시키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투매가 투매를 낳는 그 악순환 고리 하나를 끊을 수가 있겠죠. 이게 양적 완화의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도 일본도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 양적 완화에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회수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금리를 천천히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2008년 크라이시스가 지나고 나서 미국 경제는 현재는 어떠냐? 그러니까 2008년 크라이시스 이후 10년 정도 지났네요, 벌써. 일단 회복 국면에 들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 2, 3년 전부터 그 정도, 미국이 먼저 회복 국면에 들어갔다고 이제 진단을 받았고, 유럽, 일본은 정체 상황이었고 중국은 불안정했는데, 그 두 경제도 지금 18년 초 현재로서는 회복 국면에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좀 되게 정체돼서 상대적으로 덜 느리게 회복되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었는데,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이고 아마 인상했을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 비교적 빠르게 회복된 것처럼 보이고 있긴 한데, 수치적으로 확실히 빠르게 회복한 편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와중에 가계부채랑 자산가격 불안정이란 두 가지 문제가 관찰되고 있어서 좀 많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이거는 경제 뉴스를 조금만 귀 기울여 보시면 자주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연합을 보면 이제 2007년, 그래서 지금 2008년 크라이시스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 완만하게 회복이 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전형적인 크라이시스에서의 회복 패턴이죠. 갑작스러운 저하, 완만한 회복. 근데 유럽연합은 이게 회복되고 있는 건지 좀 불확실하게 계속 그 뚜렷한 벗어남이 보이지 않는데, 요 뒤로 가면 2018년쯤에 가면 좀 회복했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지표가 나아집니다. 미국의 실업률을 보시면 2008년에 확 증가하죠. 역시나 이것도 크라이시스의 여파인 거죠. 지금 보시면 이 짙은 노란색이 그냥 실업률이고, 이 옅은 노란색이 27주 이상, 그러니까 장기 실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율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실업자들 중에 장기 실업자가 차지한 비중, 이거 오른쪽 축으로 스케일이 표시되어 있고, 그냥 실업률은 왼쪽 스케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실업률이 확 증가하는데 한 발 늦게 장기 실업자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진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잘 안 떨어지고 있어요. 실업률은 개선되면서 떨어져 가고 있죠. 근데 실업자들 중에 장기 실업자의 비율은 그만큼 여기도 약간 떨어지는 경향성은 보이지만 예전에 비해서 높아진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고용 부조 지표들이 필요한데, 보완이 필요한데, 한국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97년 그 외환위기 때 명목적으로는 2, 3년 정도 만에 이제 원상복귀가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사실은 노동시장이나 이런 데 패턴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실제로 노동시장이 굉장히 이제 유연화되면서 경쟁이 격화됐습니다. 그때 두 가지 현상이
되게 이제 눈에 띄게 출현하는데 안 좋은 지표 두 개가 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출산율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전까지 출산율이 제일 낮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97년 전에는. 그리고 자살률도 그랬죠. 물론 지금 현재 자살률은 인간 전체 평균 자살률보다 노인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추동하고 있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전체 자살률도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몇 가지 안 좋은 지표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또 GDP나 그냥 전체적인 지표 같은 경우는 심각한 문제는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거시 지표들의 숫자만이 아니라 케이스별로 문제들을 좀 포착할 수 있는 측면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시도들도 그런 종류의 시도 중에 하나입니다. 실업 지표를 좀 더 세분화해서 실업의 질을, 그러니까 실업의 심각도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체크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이태리와 스페인이 이제 독일 채권에 비해서 가지는 인터레스트 레이트의 차이입니다. 즉 이렇게 높다는 건 뭐냐면 독일 채권보다 이만큼 수익률이 높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좋아 보이죠? 국채 시장이 이렇게 뛴다는 것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건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해석을 해야 돼요. 채권 시장에서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태리와 스페인 채권이 낮아진 거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튼 이런 일이 왜 발생했냐면 스페인과 이태리가 약간 다른 양상으로 발생했지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패턴을 보여요. 스페인은 주택시장 버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주택시장 버블이 터지면서 경기 위축이 발생하자 스페인은 확장적인 정책들을 취했죠. 그것은 결국 그 공적 부채 비율을 높이게 됩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높이게 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발생해서 얘네들 못 갚는 거 아니야? 부채가 저렇게 많은데? 라고 해서 올라갔고,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거시경제 자체가 좀 잘 안 작동했어요. 그거 자체가 이제 그게 문제가 돼서 키웠죠. 그런데 그게 극을 다른 게 2012년, 13년 사이인데 갑자기 개선되죠. 이 개선될 때 시점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유럽 중앙은행에 공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스페인과 이태리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고 유럽 중앙은행이 공표를 한 거죠. 그것이 이제 공신력 있는 중앙은행이었기 때문에 그 뉴스가 효과를 발휘해서 얘네들이 설령 디폴트가 되더라도 유럽 중앙은행이 책임을 지겠구나 라는 신뢰도가 생기면서 안정화되는 패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내부적인 더 복잡한 이야기가 존재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나 그 거시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인데, 자, 언제나 정부가 문제에 있을 때는 부채도 문제고 확장의 필요성도 존재하는 상황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경우에 일반론은 물가가 낮고 실업률이 높으면 확장 정책이 필요하다. 이게 일반론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바잖아요. AD 커블 시프트에서 리세션 갭을 막아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정부 부채도 심각하다면 정부 부채를 잡아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정부 부채를 잡는다는 거는 말 그대로 긴축한다는 뜻이거든요. 둘은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확장 정책을 하게 되면 부채 문제는 악화되고, 부채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확장의 여력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이제 긴축을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리스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정부 부채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이제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부채 해결을 먼저 우선시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는 유명하죠. 그래서 실제로 GDP가 많이 깎였고, 그 결과 굉장히 이제 그 정치가 불안정해지면서 아무튼 그 전에 당선되지 않았던 정당이 당선되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먼저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금융 정보는 굉장히 모든 금융은 미래와 관련이 있어요. 미래 가치와 관련이 있어서 미래 가치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에 따라서 일종의 이제 펀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저 기업의 주가가 저 기업의 전망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으면 사는 거고, 말 그대로 시장에서 고평가되는 것 같은데 파는 겁니다. 이건 내 예측이 맞으면 내가 수익률을 가장 높게 만들 수 있어요. 따라서 정보가 더 정확했던 사람들한테 더 많은 이익이 가는 구조입니다. 금융시장은. 그런데 이 정보는 당연하게도 대형 기관이 많이 갖고 있죠. 일반 기업, 일반 투자자보다는. 그래서 금융 소비자에서 금융 공급자인 금융 상품의 설계자들은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서 이것을 이제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뭔가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어요. 언제나 정보를 더 가지고 있는 쪽은 정보가 더 적은 쪽으로부터 그 정보의 가치만큼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그것은 이제 잘못된 일이니까 금융감독원 같은 데서는 모든 정보를 공시하도록 얘기하라는데, 이게 그래서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지키고는 있어요. 약관 보면 정보를 다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이해해요? 그 방대한 문서들과 하다못해 광고를 해도 끝에 막 깨발깨발 막 본 상품은 어쩌고 할 수 있으면 막 30초 내에 읽느라고 고생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잘 설명하면 어떻게든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 금융기관은 그럴 인센티브가 없죠.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더 많은 지식을 실질적으로 갖게 되면 사실 그런 협상 조건에서 멀어지니까. 그래서 정부가 계속 그걸 이제 컨트롤하는 건데, 꼭 넣어야 된다. 손실 위험이 있으면 손실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마지못해 넣는 거죠. 그래서 광고 같은 거 보면 가관이죠. 금융상품 광고 보면. 아무튼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장치들은, 그래서 금융기관 자체가 가질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 말은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정부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두 번째, 파생금융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률 그 리스크의 범위가 너무 커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문제를 되게 심각하게 만듭니다. 특히 위기일 때. 노멀 상태일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위기 상태일 때 금융 변동성을 더 크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당연히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섀도우 파이낸스 같은 경우도, 그림자 금융도 그전에는 규제할 법안 자체를 못 만들었지만 아무튼 이제 심각한 걸 알았으니까 그에 대한 규제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다양한 규제안들이 제시되고 있고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슬라이드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수요일에 제가 지방에 내려갔다 올라와야 돼서 다음 수업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